저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노우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많이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법학 적성 시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학 적성 시험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언어이해, 추리 논정, 논술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질의응답을 한 20분 정도 받을 예정입니다. 법학적성 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을 측정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적성 시험은 각 학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고 법학 적성과 관련된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상당히 성격이 중요한데요. 저희 시험은 각 학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 영역은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언어이해, 추리 논정, 논술 이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언어이해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추리 논정은 추리 능력과 논정 분석 및 비판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논술은 독해, 추리, 비판 이런 객관식 시험이 측정하는 그런 인지 능력뿐만 아니고 객관식 시험이 측정하기 힘든 창의적 표현력까지 측정할 목적으로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언어이해 영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어이해 영역은 9시부터 10시 20분까지 1시간 20분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총 35문항이 나오니까 한 문항당 2분 17초 정도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제 제시문 하나당 문항 3개 혹은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문항을 가진 9개의 제시문과 4개의 문항을 가진 2개의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잘 읽고 이해를 하면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예, 저희가 언어이해 능력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라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글을 읽고 평소 때 읽고 이해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있는데 액티브 리딩입니다. 적극적인 이 독서 읽기인데요.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시문의 내용을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둘째, 제시문의 저자와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읽으라. 마음속으로 저자와 대화를 주고받아라. 세 번째, 저자의 진술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말고 논리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지 생각하면서 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네 번째, 제시문을 읽어가면서 각 문단의 중요 내용에 대해 밑줄을 치거나 핵심 내용을 간단히 기록하라. 여러분들이 평소 때 글을 읽을 때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언어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아까 35문항을 1시간 20분에 걸쳐서 자기가 직접 연습 시험 친다 생각하고 이렇게 풀어보는 게 몇 번 시도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문제풀이 방식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결국 이제 문항을 직접 풀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예시 문항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 좋은 봄날에 같이 문항을 풀어본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언어에는 35문항을 1시간 20분의 시험을 쳐야 되니까 한 문항당 2분 17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6학년도 언어의 영역 11번하고 12번 정도를 한 5분 정도에 보통 이제 세 문항을 푸는데 한 7분 정도가 걸리는데 5분에 걸쳐서 문항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1번하고 12번요. 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5분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풀어보셨습니까? 예. 11번, 12번 다 푸셨습니까? 예. 그럼 한번 11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이제 언어에는 하나의 제시문에 대해서 이 제시문은 이제 세 개의 문항이 있죠. 네 개의 문항이 있는 그런 제시문도 있는데 보통 이제 언어를 푸는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문항을 먼저 보는 게 낫냐 아니면 제시문을 먼저 보는 게 낫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자기 이제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딱 맞는 표현이 있는데 그 공적인 자리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쓸 수는 없고 하여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문항을 먼저 보든 제시문을 먼저 보든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언어이나 추리 논증을 풀 때 시간을 재어서 시험 시간 1시간 20분, 뭐 1시간 50분 이렇게 시간을 재어서 35문항을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상당히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항 11번 문항부터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 텐데요. 11번 문항 정답 다 맞췄습니까? 11번 1번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2번, 3번, 4번, 네, 4번, 5번. 예, 4번이 많은 거 보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예, 잘 맞췄습니다. 네, 12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번, 2번, 3번, 4번, 5번. 네, 5번이 정답인 것 같네요. 좀 상당히 제가 같이 풀어보면서 우리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시문을 읽을 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밑줄을 그어서 조금 상기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문단부터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줄을 그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단은 선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 이제 글의 도입 부분으로서 선의 객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제 도입 부분입니다. 둘째 문단을 한번 볼까요? 둘째 문단은 뭐 고전적 객관주의, 이거는 이미 그 문항에 있는 그런 밑줄이고요. 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밑줄을 끈 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줄을 너무 많이 껐네요. 네,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으로 지각하는 현실 세계는 가변적이고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데아의 세계는 불변하고 완전하다고 보았다. 최고의 이데아는 선의 이데아이며 인간 이성의 최고 목표는 선의 이데아를 인식하는 것이다. 인간의 관심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건 플라톤의 객관주의, 고전적 객관주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그런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셋째 문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셋째 문단도 밑줄을 많이 안 껐으면 좋겠는데, 네, 많이 껐네요. 이것도, 네, 셋째 문단은 이제, 플라톤적 전통을 계승한 무어도 선과 같은 가치가 객관적으로 실제한다고 주장한다. 선이란 노란색처럼 단순하고 분석 불가능한 것이기에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의를 내릴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
선은 인간의 욕구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것은 본래부터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예. 셋째 문단은 이제 무의 그 객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넷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넷째 문단은 이게 내용이 많아서 제가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나눴는데, 앞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관주의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주관주의에 대해서 아마 설명이 될 건데, 예. 주관주의는 선을 의식적 욕구의 사물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페리는 어떤 대상에 대한 관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것은 그만큼 더 가치가 있게 되며, 그 대상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그것의 가치는 더 커진다고 말한다. 주관주의는 객관주의에 대한 어떤 반대 입장이죠. 객관주의는 인간의 인식과 독립적으로 선이 존재한다라는 입장인데, 주관주의는 바로 이제 선이라는 게 인간 의식의 사물, 욕구의 사물에 불과한 걸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페리의 주관주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넷째 문단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그 페리의 주관주의에 대해서 고전적 객관주의 비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밑줄 그은 거를 한번 볼까요? 고전적 객관주의자는 우리가 욕구하는 것과 선을 구분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 객관주의의 비판이 간단히 언급이 되고 있죠. 자, 다섯째 문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째 문단은 이제 절충주의가 나올 텐데요. 그 절충주의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한 부분을 밑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건한 객관주의, 이게 절충주의죠. 온건한 객관주의는 선을 창발적인 속성으로서 인간의 욕구와 사물의 객관적 속성이 결합하여 생기는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 입장은 욕구를 가진 존재가 없다면 선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제 온건한 객관주의가 고전적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어떤 절충주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째 문단에 대해서는 이게 마지막 문단인데, 이거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뭐 간단하게, 첫 번째 진술에 제가 밑줄을 껐네요. 이와 같은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이한 한 가지 방법은 불편부당하며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알 수 있는 이상적 욕구자를 상징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논쟁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항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제 제시문의 내용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내용 확인 문항입니다. 1. 플라톤은 선의 이데아를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제시문의 내용에 그 플라톤이 선의 이데아를 이성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둘째 문단 첫째 진술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이다. 참인 진술이죠. 자, 두 번째 진술을 보겠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이 행한 선이 완전히 선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것도 이 글의 내용하고 일치하는 거죠. 제시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행동이 불완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둘째 문단, 둘째 진술, 인간들의 행위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본문의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자, 세 번째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무언은 선이 단순한 것이어서 그것을 정의할 수 없다고 본다. 이것도 역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겠죠. 셋째 문단 둘째 진술에 보면은 선이란 노란색처럼 단순하고 분석 불가능한 것이기에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직관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본문의 내용과 역시 일치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진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진술. 무언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판별할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고 본다.
실제로 제시할 수 없다고 봤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본문에 보면은 셋째 문단 마지막 진술에 보면은 무는 선을 제대로 산출하는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의 기준이 선의 최대화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선택지 4번이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거의 100% 맞췄습니다. 상당히 잘 하시는 그런 학생들인 것 같아요. 예, 5번은 이제 페리는 더 많은 사람이 더 깊은 관심을 가질수록 가치가 증대한다고 본다. 예, 이것도 뭐 넷째 문단 중간 부분에 실제로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진술이죠. 실제로 이 문항은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난이도가 뭐 조금 그렇게 중간보다는 조금 더 쉬운, 약간 쉬운 문항 속에 속하고요. 그래서 아마 12번 문항이 더 어려울 텐데 12번 문항부터 문항을 다시 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니언과 디귿의 공통된 문제 제기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고전적 객관주의입니다. 고전적 객관주의. 니언은 주관주의, 디귿은 온건한 객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전적 객관주의에 대해서 주관주의하고 온건한 객관주의가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제기가 뭐냐, 그걸 묻고 있죠. 각각의 선택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그것이 항상 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이거는 정답이 아니겠죠. 고전적 객관주의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전적 객관주의는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그것이 항상 선이라고 보지는 않죠. 고전적 객관주의에 대한 잘못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없다. 자, 두 번째, 선은 욕구하는 주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형성되지 않는가? 이거는 온건한 객관주의와 주관주의가 이 욕구하는 주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형성된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잘못입니까? 주관주의는 당연히 선이라는 것이 욕구하는 주관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형성되는 걸로 보죠. 그런데 온건한 객관주의는 그렇지 않죠. 온건한 객관주의는 절충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의 제시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온건한 객관주의는 우리가 이제 물의 촉촉함이라는 게 H2O 분자들과 인간은 신경세포들의 어떤 결합에 의해서 나오는 창발적인 속성이듯이 이 선이라는 게 세계의 객관적인 속성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어떤 성질들이 결합해서 나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만 선은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 2번 선택지는 온건한 객관주의가 할 수 있는 문제 제기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이 아닌 거죠. 이게 2번 선택지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3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면 어떤 행위라도 옳다는 것인가? 이거는 고전적 객관주의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걸 가정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기술입니다. 고전적 객관주의는 아마 선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올바른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자, 4번 선택지를 볼까요? 사람들이 선을 인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이 고전적 객관주의가 선을 인식할 수 없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죠. 역시 그 가정이 잘못된 겁니다. 고전적 객관주의는 높은 학식을 배우게 되면 선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5번이 정답이죠. 예, 5번 여러분들 잘 맞추셨는데, 자, 5번 이유를 한번 볼까요? 선을 향유하는 존재가 없다면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예. 이거는 이제 고전적 객관주의는 선을 향유하는 존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선이라는 게 가치가 있다라는 걸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주관주의나 고전적 온건한 객관주의는 인간이 없다면 선이 존재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5번 선택지야말로 고전적 객관주의에 대해서 주관주의와 온건한 객관주의의 문제제기로서 적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거는 이제 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11번 문항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13번 문항은 여러분들 집에서 숙제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3번 문항은 12번 문항보다 조금 더 쉬운데 여러분들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언어의 문항을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언어의 문항은 저희가 이제 인문학의 소재를 가지고 지금 문항을 봤죠. 그래서 내용 영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문항을 어떤 출제를 했을 때 그 문항의 소재를 내용 영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인문학의 문항을 보았는데 사회, 과학, 기술, 법, 규범 다양하게 문항이 나옵니다. 물론 뭐 인문하고 법 규범이 조금 더 많이 났죠. 이게 최근 3년간의 경향입니다. 3년간의 경향인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각 학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추리, 논증, 언어이해, 논술 모두 학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라 소재는 뭐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법, 규범이지만 그런 소재를 통해서 언어 이해 능력, 추리 능력, 비판 능력 이런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바로 이제 저희 법학 측정 시험 문항입니다. 그래서 각 이 학문 분야의 내용을 소재로 하는 문항이 일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되는 것이 원칙으로 저희가 지금 아마 올해도 그렇게 출제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언어의 문항 유형은 언어가 측정하고자 하는 어떤 인지 활동하고 관련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주제, 요지, 구조 파악, 의도, 관점, 입장 파악,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정보의 추론과 해석, 정보의 평가와 적용.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주로 이제 전체적으로 글을 잘 읽고 이해를 하느냐, 어떤 글의 전체적 이해를 묻는 문항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세부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확인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11번 문항은 정보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문항이 그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확인과 재구성 문항이고요. 12번 문항은 정보의 평가와 적용 문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의 영역은 이렇게 마치고 추리 논증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리 논증은 총 35문항, 언어이하고 동일한 문항입니다. 그렇지만 시험 시간은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110분에 걸쳐서 1시간 50분에 걸쳐서 시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뭐 30분 더 많지만 여러분들이 추리 논증이 더 쉽다고 해서는 조금 안 되겠죠. 추리 논증이 사실은 지금까지 난이도가 더 언어이해보다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리 논증은 한 문항당 약 3분 7초에 걸쳐서 그렇게 푸시면 되고요. 하나의 제시문, 하나의 문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문의 양이 뭐 35개나 되는 거니까 상당히 양이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추리 논증은 이제 추리 문항과 논증 문항으로 나눠지는데 추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추리의 일상적 의미는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이끌어내는 심리적 과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 개의 진술, 뭐 영우가 장학금을 받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 영우가 장학금을 받았다면 해외여행을 갔다. 영우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로부터 우리는 이 세 개의 진술로부터 뭘 추론할 수 있냐? 영우는 해외여행을 갔다. 이걸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어진 어떤 진술로부터 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것을 우리는 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영우는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것을 일단 1번하고 3번, 그러니까 장학금을 받았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했는데 영우는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영우는 장학금을 받았다라는 걸 추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하고 2번으로부터 우리는 해외여행을 갔다, 이걸 추리할 수 있죠. 그래서 추리 문항은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다. 자, 그에 비해서 논정 문항은 일상적 의미는 일단 심리적 과정인 추리가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언어로. 그래서 이제 전제들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진술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화자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전제는 이제 그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들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떤 주장이 나올 때 그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까 우리 건대 교수님도 상당히 법대 교수님들이 근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근거를 대는 게 중요하죠. 근데 뭐 일상적으로 주장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밖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이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거를 제시를 해라 라면서 근거를 제시할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장으로서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제 근거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근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가 전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논쟁은 이런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문항입니다. 그래서 논쟁의 예는 이 세 가지 진술로부터 네 개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는 게 바로 논쟁이죠. 이 중간 단계는 물론 조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정 문항은 일단 제시문에 완전한 논쟁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논정, 전제와 결론들이 다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 논쟁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아니면 적절성을 평가하거나 혹은 논쟁을 비판하는 그런 문항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논쟁이라는 문항도 있는데요. 논쟁은 이제 두 사람 이상이 나와가지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어떤 반론을 펼치고 또 그 주장에 대해서 또 반론을 펼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문항입니다. 자, 역시 또 이제 즐거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 추리 문항을 직접 풀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추리 한 문항하고 논정 한 문항을 풀 텐데요. 이거 한 문항 푸는데 몇 분 걸린다고 했습니까? 일반적으로 35문항 다 풀려면은 한 문항에 아까 3분 7초. 그래서 3분 7초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상당히 뛰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3분만 드리겠습니다. 3분 동안에 3분에 걸쳐서 이 문항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작해 주십시오. 예, 2분 30초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예, 2분 30초만 해도 아마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문항은 이제 그 추리 문항입니다. 우리가 원리 적용이라는 문항인데요. 정답을 잘 맞추셨죠? 정답이 몇 번입니까? 몇 번? 예, 그 정답이 나와 있죠, 참. 브로슈에. 예, 원리 적용이라는 문항은 이제 어떤 제시문에 원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원리. 그래서 원리는 이제 하나의 원리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하위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원리만 주어져 있다면 그 문항은 너무 쉽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그런 하위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고 예외 조항 이렇게 이제 예외 조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법학에 관련된 지문이 아마 이런 원리 파악 문제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원리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리를 파악했으면은 이제 각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사례는 이제 선택 보기에 있을 수도 있고 제시문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선택지에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각 사례가 이제 어떤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규칙을 사례에 적용해서 나오는 결과를 추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일단 뭐 원칙이 이 제시문에 나와 있고요. 상당히 원칙이 깔끔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 개의 진술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첫 번째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이 이제 사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이 하나의 사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술은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진술하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냥 뭐 제시문에 있는 진술을 그대로 옮겨 적었는데 한 개 제가 보탠 부분은 바로 다툼이 있는 경우 원칙 3은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니까 이제 원칙 1과 원칙 2는 다툼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발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칙 2는 권리가 발생했으나 사후에 그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다툼이 있는 경우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원칙 3은 이제 다툼이 없으면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문항을 보기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간 100만 원을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을이 돈이 생기면 갚겠다. 그러니까 빌린 걸 인정하는 거죠. 빌린 걸 인정하니까 다툼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원칙 3이 적용되어 가서 우리가 갑이 증명할 책임이 없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없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진술입니다. 자,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은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간 100만 원을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을은 빌렸지만 그 후에 갚았다. 그러니까 갑의 어떤 그 채권이 사후에 소멸됐다라고 을은 주장하는 겁니다. 을은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바로 원칙 2가 적용되어서 을은 갑의 권리가 사후에 소멸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증명할 책임이 을에게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니은은 올바른 진술입니다. 자,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당신이 빌려간 100만 원을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을은 당신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린 적이 없다. 오리발을 내밀고 있죠. 아니,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다툼이 있는 경우, 첫 번째 경우가 적용되죠. 그래서 갑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갑에게 없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디귿은 옳지 않은 선택지가 됩니다. 자, 리을을 보겠습니다. 리을. 당신이 빌려간 100만 원을 돌려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을은 100만 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냥 준 거란 겁니다.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준 거다. 그래서 갑의 권리 주장에 대해서 갑은 돈을 빌려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을은 증여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경우로서 바로 원칙 1이 적용됩니다. 원칙 1이 적용돼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바로 갑에게 있다. 그래서 리을은 갑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진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의 기억과 니은만이 옳은 진술이므로 1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항의 핵심은 우리가 이제 어떤 주장을 할 때 그 주장에 대해서 다툼이 없으면 증명할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상식적인 주장이면서 올바른
이 문항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또 이런 문항을 틀리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칙 적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연습을 해두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논정 예시 문항을 보겠습니다. 논정 예시 문항 브로셔 16페이지인데, 이건 논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논정이 제시되어 있고, 그 논정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찾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정을 정확하게 분석해야만 이 문항을 풀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3분을 드리겠습니다. 3분에 걸쳐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주십시오. 네, 다 푸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논정이 일단 제시되어 있고, 그 논정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될 수 있는 것을 찾는 그런 문항이죠. 자, 일단은 논정을 분석하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뭐 논정을 분석할 때 전제를 먼저 찾는 경향이 있는데, 보통 이제 논정은 결론을 먼저 찾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논정의 구조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론을 먼저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먼저 찾고, 그래서 이제 전제들을 그 다음에 찾으면 됩니다. 전제는 이제 그 결론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 그게 이제 전제들이겠죠. 그 다음에 논정이라는 게 사실은 간단하게 논리적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전제들 사이에 어떤 지지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제들 간의 어떤 논리적 관계를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정을 분석을 하면 됩니다. 우리 문항을 한번 그럼 볼까요? 저는 첫째 문단에서 이제 결론을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찾은 결론하고 또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찾은 결론은 이겁니다. 내와 달리 사람들은 자유롭고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책임이 있다. 내는 이제 결정론적인 어떤 법칙에 지배되고 사람들은 자유롭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제시문의 결론이다, 주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문단에 이제 저는 전제를 찾았는데, 첫 번째 전제, 두 번째 전제, 그 첫 번째 전제는 내는 자동적이고 법칙 종속적이며 결정론적인 도구인 반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행동하는 행위자들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전제입니다. 물론 이제 결론하고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을 가지는데요. 우리가 이걸 전제로 볼 수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이제 마지막에 상당히 길게 줄을 껐네요. 책임이란 당신이 타인의 행동에 대해, 그리고 타인이 당신의 행동에 대해 부과하는 개념이다.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때 규칙을 따르도록 만드는 상호작용으로부터 행동의 자유라는 개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과 이렇게 전제 1, 전제 2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이 논쟁에 대한 반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선택지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논쟁은 그 논쟁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때 전제를 공격하는 게 제일 쉬운 공격법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제와 결론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공격하는 게 두 번째로 논쟁을 공격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전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은 참일 가능성이 낮다. 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게 전제와 결론 사이의 관계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이제 전제를 공격하면 되겠죠. 첫 번째 전제를 공격하면은 이제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와 사람의 차이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와 사람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거. 바로 이제 니은의 반론이, 보기 니은의 반론이 그거죠. 그래서 나는 나의 육체와 구별되지 않는다. 내가 결정론적으로 작동한다면 나의 행동 역시 결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결정론이 뇌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만 아니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전제가 이제 첫 번째 전제가 자동적이고 법칙 종속적이며 결정론적인 도구인 반면 사람들은 자유롭다고 했죠. 근데 사람들도 결정론에 지배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행동도. 그게 이제 첫 번째 반론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반론, 보기 니은은 올바른 뭐 가능한 반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제 이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게 뭐냐. 전제인은 책임은 사회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할 때 규칙을 따르도록 만드는 상호작용으로부터 자유와 책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게 사회적 차원에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 공격은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지 않으면 조금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보기 디귿의 반론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전제를 공격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행동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로 관행에 불과하다. 관행에. 그 자체로 사람들이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보기 디귿의 반론인데, 사람들의 행동에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관행에 불과하며 그런 사회적 관행은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을 뿐 인간이 실제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어떤 믿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관행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믿음이나 관행이 있다고 해가지고 책임이 있냐? 그건 이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 디귿은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능한 반론으로서 상당히 조금 선택지를 보면은 이제 반론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과 디귿이 가능한 반론이고요. 기억을 보겠습니다. 기억도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기억이 이제 가능한 반론인지. 기억은 우리의 선택이나 그에 따른 행위는 미시적인 차원에 속하는 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미시적 요소들을 완전히 이해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거시적인 차원에서 어떤 행동이 발생할지 아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예. 이거는 이제 본문의 내용과 오히려 부합합니다.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시적인 차원의 뇌는 이게 결정론적인 그런 것이고, 근데 그런 미시적 요소들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거시적인 차원의 행동을 우리가 원리적으로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니까 미시적인 차원의 뇌와 거시적인 차원의 인간의 행동이 다르다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반론이지 않다. 가능한 반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 니은과 디귿만이 이 논쟁에 대한 반론이 될 수 있으므로 정답은 4번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반론을 찾는 문항은 이 제시문의 논쟁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분석하면은 그게 어떤 반론인지, 반론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추리 논쟁의 내용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거는 이제 문항의 소재가 뭐냐. 문항의 소재는 아까 뭐 인지과학이나 뭐 인문학에도 연결되는 건데, 그 약간 융합형입니다. 그래서 인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과학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추리논적 문항은 역시 언어의 문항하고 마찬가지로 인문, 사회, 과학기술, 법규범 이 다양한 소재로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의 마찬가지로 인문과 법규범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의 영역에 없는 그런 논리학 수학이라는 내용 영역이 있죠. 논리학 수학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용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내용 영역에 포함시킨 이유는 추리 논쟁에는 논리 게임이라는 문항과 수리 추리라는 문항이 있죠. 이제 그런 문항들은 이 일상적인 소재로 문항이 만들어집니다. 일상적인 소재로 논리적인 추리를 묻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리 추리를 묻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항들을 포함하기 위한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리 논쟁의 내용 영역에 논리학 수학이라는 영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5 내지 15%는 논리 게임이나 수리 추리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추리 논쟁의 문항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추리와 논증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일반적으로 이 추리와 논증이 거의 이제 반반씩 나오는 게 일반적인 경향인데 작년에는 조금 이 논증이 많이 났습니다. 약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추리는 이제 언어 추리와 모형 추리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논증은 논증 분석, 논쟁 및 반론, 평가 및 문제 해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언어 추리는 언어적 부터 새로운 정보를 추리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입니다. 우리 아까 책임 어떤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그 문항을 보았죠. 이제 그런 문항이 바로 이제 언어 추리 문항입니다. 원리 적용 문항이죠. 그다음에 이제 모형 추리는 비언어적 표상, 그러니까 이제 도형, 표, 그래프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문항을 해결하는 그런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 모형 추리 문항은 여러분들이 뭐 표를 그리지 않고 문항을 푸는 사람도 있고 뭐 도형을 그리지 않고 푸는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형이나 표나 그래프 이런 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언어 논리 게임하고 수리 추리 이런 문항들이 이제 모형 추리 문항입니다. 제가 이 모형 추리 예문을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같이 풀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 관계상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논정 문항은 이제 논정 분석. 논정은 이제 제시문에 논정이 이제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논정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논쟁 및 반론 문항이 있습니다. 논쟁 및 반론은 조금 전에 보았던 문장이 이제 반론 문항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논정 문항은 논쟁 문항은 이제 논쟁의 쟁점을 파악하거나 우리가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런 논리적 허점을 발견하는 그런 문항들입니다. 평가 및 문제 해결은 대표적인 게 이제 약화, 강화 문항이 있습니다. 증거가 추가되었을 때 어떤 주장이나 논쟁이 약화되는지 강화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문항 상당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분류로 나눠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논술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술 시험은 우리가 독해, 추리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뿐만 아니고 객관적 시험에서 측정하기 힘든 그런 창의력과 표현력까지 측정하고자 우리가 논술 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치고요. 논술 답안 분량은 최근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2개의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 2개의 문항이 나오는데 1번 문항은 900자에서 1200자 40점 정도가 배당되어 있고요. 2번 문항은 1300자에서 1600자 60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자, 논술 문항 유형을 보면은 뭐 요약 종합형, 논정 분석 추론형, 논정 비판 평가형, 적용 발전형, 혼합형이 있습니다. 요약 종합형은 뭐 정확하게 요약하거나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분석 추론형은 이제 우리가 추리 논정에서 묻고자 하는 그런 추론 능력, 그다음에 비판 평가형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한 번 더 논술에서 측정하고자 합니다. 적용 발전형은 제시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적 논의를 전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바로 이제 2년 전 2014학년도 논술 1번 문항입니다. 이게 이제 별도로 나눠두는 유인물 3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례에서 로마인 A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에 작성된 변론을 위한 지침을 적절히 참고하여 A 혐의를 부인하는 변론문을 작성하시오. 단 사례에 명시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할 것. 900자에서 1200자 40점. 여기서 이제 A의 혐의가 뭐냐면은 살인 혐의를 받는 겁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시문에 변론을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변론을 위한 지침을 참고를 해가지고 A 혐의를 부인하는 변론문을 작성해야 됩니다. 변론문을. 그래서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죠. 사례는 이제 A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론을 위한 지침은 뭐 여러분들 유인물에 있지만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변론을 위한 지침은 상당히 이제 복잡하죠.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문항 변론문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 정확하게 이제 논제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논제가 다음 요소로 구성됨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항을 우리가 정확하게 답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변론을 위한 지침을 활용하여서 A를 위한 논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견된 논거를 기초로 변론문을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변론을 위한 지침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적용 및 논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을 위한 지침에 보면은 개연성, 비교, 간접사실, 정황 증거, 후속 행동 및 그 세부 쟁점들 이런 걸 참조를 해가지고 적절한 논거를 그러니까 그 살인 혐의에 대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논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정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변론을 위한 지침에 제시된 변론문 작성 방법에 따라서 변론문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번 문항을 작성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점 비판 평가형으로서 같은 학년도 논술 2번 문항이 있습니다. 논술 2번 문항은 법의 지배에 관한 제시문 가다의 견해를 비교하고 각각에 따를 때 보기의 사례가 어떻게 평가될지 설명한 다음 이를 활용하여 이 사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1300자에서 1600자 60점. 이거는 이제 제시문에 가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법의 지배에 관련된 가다의 견해가 있어요. 상당히 깁니다. 상당히 긴데 그걸 정확하게 읽고 파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하고 그다음에 보기의 사례. 보기의 사례는 뭐냐라면은 이게 국회가 법률을 제정한 겁니다. 어떤 법률이냐면은 대형마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률을 제정하겠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가나다의 견해가 가나다의 견해에 따를 때 어떻게 평가될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의 견해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나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읽어보기에는 상당히 힘들죠. 자, 그래서 이번 문항 논설문을 작성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드리겠습니다. 일단 논제를 정확하게 그 문항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제시문의 논지에 따라서 보기의 사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과 이를 활용한 자신의 보기 사례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항은 사실은 제시문을 분석하는 게 벌써 끝난 건 아니고요. 그 제시문 분석하는 게 상당히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나다에 대해서 견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을 분석했으면은 새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논지에 따라서 보기의 사례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 자신의 보기 사례 평가를 답안에 적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논제에 따라서 문항을 서술해야만 좋은 논설문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유의사항에 대해서 논설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장시간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